코미디언이자 만담가로 이름을 떨친 장소팔 씨가 죽음 직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단다. 내가 왜 죽는 줄 아냐? 심심해서 죽는다. 너도 한번 늙어봐.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다. 그래서 세상을 뜨는 거야. 장소팔 씨가 할 일 없는 노년은 지옥이다. 꼭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코미디언으로서 위트를 잃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아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나이 들면 무서울 게 없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일을 겪었다. 세상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도 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알고 있으니 세상 무서운 게 없다.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오는 막막함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 그때는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해야 죽을 일밖에 없으니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조바심이나 궁금증도 줄어든다. 나이 들어 일상이 재미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덕목은 유머와 웃음, 관용이다. 이것이야말로 다 알고 있는 자의 여유다. 그러므로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진다면 유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50년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이근우 박사님의 인생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90이 되어도 죽음은 두렵다. 농부들이 봄,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상 죽음을 슬퍼할 이유는 없다. 자연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죽는 것만큼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노후 관련 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마라.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제2의 인생이 50세쯤 은퇴해 다른 직업이나 새로운 일로 인생을 꾸리는 것이라면, 제3의 인생은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데 있다. 좋은 충고이자 격려다. 그런데 잘 살펴보라.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관련 시장이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여행 상품에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 운동기구, 그리고 손해보험과 상조보험까지 노인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다. 경쟁 유도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비교하고 채우려 든다. 늙어도 경쟁, 죽는데도 경쟁이다. 제3의 인생,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맞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뛰어들기 전에 잘 살펴보라. 혹 안 해도 될 일을 체면이나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라. 그렇게 살아야 꼭 좋은 인생,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라. 뭐든 지나치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듯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애처럼 굴지 마라. 나이 든 환자들 중 의사 앞에서 그리 심각한 증상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며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유형이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도 노인이지만 나이 든 이들의 앓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듣는 이가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 풀고자 한다.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애처럼 군다고 말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 간다는 뜻이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과 불만, 무시, 외면 등 유아기적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 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 노후 자금을 하나도 모아놓지 않아 불안한 이들에게 노후 준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인생 계획에서 노후 자금은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력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경제력을 단순히 돈에만 국한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든 후의 삶을 생물학적 수준에 머물게 한다. 모아놓은 돈으로 먹고 자고 놀고 즐기다 삶을 끝내는 건 말이다. 경제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재미없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적, 정신적, 인적 자원을 잘 결합시켜 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경제력에 포함시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돈으로 대표되는 경제력을 의미 있게 쓰려는 노력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비록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돈을 쌓아놓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삶보다 훨씬 윤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노후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볼 각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노년기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마라. 나이 든 부모가 장성한 자녀들과 소통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부모는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쉽게 묻지 못한다. 자녀 또한 언젠가부터 부모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부모가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한다. 부모는 눈치로 자식의 사정을 짐작할 뿐이다. 나이 들어 생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은 당연하다. 아무리 친구처럼 지내도 부모는 자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어릴 적 키울 때처럼 자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자녀는 불효자식이 되고 말 것이다. 장성한 자녀에 대해 10%만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그 10%로 대화의 물꼬를 터라. 10%가 자녀의 취미일 수도 있고 직업과 관계된 무엇일 수도 있다. 나의 큰아들은 천문학자다. 나는 아들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별에 관한 추억담을 적어서 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꼭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세상사에 관한 이런저런 토론을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한 가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적어보내고 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니 아들, 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싶은데 도통 말을 안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10%에서 출발해보라. 우선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것이다. 노후엔 못해본 여행이나 다니며 살아야죠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한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여행을 한다거나 손주의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길다. 노후는 사전적 의미로 늙은 뒤의 시간을 말하며 생활 능력이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때를 뜻한다. 하지만 현실의 노후는 여전히 밝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노후는 무언가 의미 있고 나에게 여전히 필요한 일을 계속하는 시간들이다. 그 사이사이에 여유를 찾고 여행을 한다거나 틈틈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 된다. 생각해보면 나는 정년 이후에 더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해왔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아왔다. 상담과 네팔 의료봉사, 보육원 아이들 돌보기, 석불연구, 사이버대학 입학, 청소년 성상담 활동, 노인교육 등 그 가짓수도 무척 많다. 그런데 그 일들이 누가 불러줘서 시작한 일이 아니다. 모두 내가 자청해서 만들고 실행한 일들로 아직도 나는 그 일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그러므로 긴 노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면 막연한 바람이나 환상을 떨쳐버리고 시간을 편안히 보내겠다는 생각 대신 시간을 마음껏 쓰겠다고 생각하라. 평생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유란 무엇인가? 단순하게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규칙과 가치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은 때로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스스로를 올가매기도 한다. 타인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나를 규제하고 감시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놓고 나는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한탄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인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나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네팔 여행을 떠났다. 의료봉사로 떠난 것이지만 네팔에서 나는 새롭게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해 오곤 했다. 물론 바쁘게 돌아가는 대학병원에서 보름씩 휴가를 내는 것은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었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처리해두고 떠났지만 그래도 뒤통수가 따가운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처음 한 번이 중요하다. 처음 네팔에 다녀온 뒤 여행이 2번, 3번 이어지자 병원 내에서는 이근우는 네팔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올해는 언제 가세요 하는 인사를 듣기도 했다. 자유로움은 구할 때까지 어렵지. 한번 실천하고 나면 무척 쉽고 행복하고 시원하다. 나를 올가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핑계 대지 말고 한번 실천해보고 벗어나보고 깨트려보라.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며 억울해하는 부모에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희생으로 여긴다.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홀로 자신의 생활을 해나갈 때까지 돌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이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희생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의 분신이 아니다. 자녀는 자녀가 가진 인격 수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단위다. 자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게 되면 부모도 과거의 상처나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돌봄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와야 한다. 그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조금은 소홀했던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펼쳐진 인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면 기꺼이 자식을 떠나보내라. 억울해 할 일도 섭섭하게 느낄 일도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듯 부모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옛날에 내가라며 자랑을 늘어놓기 바쁜 당신에게 2007년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뒤 내가 전직 대학 교수이자 의사였다는 사실을 안 학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했다. 먼저 나에 대한 호칭이 교수님과 박사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놓고 말했다. 나를 하구님이나 선배님 혹은 후배님으로 불러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불러도 모른 척하겠다고. 그 뒤로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를 하구님이라고 불렀다. 교수님과 박사님에서 하구님으로 강등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똑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박사네하고 목에 힘주고 앉아 있다면 참 우스울 것이다. 학교에서 나의 역할은 박사가 아니라 학생이니까 말이다. 나이 들수록 옛날에 내가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친구끼리 앉아서 옛날 회고담을 나눌 때 나도 그랬지, 너도 그랬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세대가 다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으면 보이지 않는 눈총 그리고 험담밖에 들을 게 없다. 나이 들면 젊은 세대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부하는 게 좋다. 비굴하라는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동참해보고 공감하려고 애쓰라는 것이다. 특히 자녀를 위한 가벼운 재롱은 꼭 필요하다. 자식에게 명령하고 당연한 듯 요구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부탁하듯 말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재롱을 떨었던가. 밉상 부리고 미운 짓 하면 회초리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걸 아이들은 아주 잘 아는 것이다. 이제는 거꾸로 부모들이 성장한 자녀들에게 재롱을 떨어야 한다. 치사하다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그 정도 치사함은 참을 만하지 않는가. 다만 재롱을 점잖게 떨어야 한다. 재롱이 아닌 것처럼 재롱을 부리라는 것이다. 권위나 위엄은 버리고 서운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자주 웃고 나의 자잘한 고통과 힘듦을 내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젊어서 하지 않던 귀여운 짓을 가끔 하면 더 좋다. 아들아, 아버지 용돈 10,000원만 주련. 배우자가 먼저 죽을까봐 걱정되는 당신에게. 여성은 보통 남편 없이 혼자 10여 년을 더 산다. 남편에게 경제력이나 생활력을 기대고 있는 여성들은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인간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심심한 불행과 불편한 행복 중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면 혼자보다 부부가 함께할 때 정서적 안정감이 높다. 서로를 향한 잔소리와 원망이 자극과 활력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부부는 남편 먼저 안 보내기 작전과 아내 두고 죽기 없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건강에 힘쓰고 생계 대비도 하며 함께 오래 살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백년해로라는 말이 골동품처럼 취급되는 요즘이지만 나는 평생 연분은 인간만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한 사람에 대한 평생의 사랑과 봉사는 여전히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라며 자꾸만 후회하는 당신에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좀 더 참아볼 것을. 누구에게나 나쁜 과거, 아쉬운 기억, 후회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상과 아쉬움 그리고 불만 등 기억의 가지수는 늘어간다. 우리는 곧잘 과거 속에 빠진다.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는 곧잘 현실을 가로막는다.
불가에서는 지금 내가 선 자리를 꽃방석으로 만들라는 말이 있다. 과거도 미래도 보지 말고 지금을 보라는 말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 뿐이다. 과거는 과거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이 바쁘지 않을수록 과거 속에 살기 쉽다. 제일 좋은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완전히 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갖고 놀아라. 과거는 심심할 때 잠깐 불러내가지고 노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어떠한가. 긍정이란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좀 강한 인상이다. 큰 키에 눈썹은 짙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이젠 흰 수염만 붙이면 영락없는 산타클로스다. 나이 들면서 찍은 사진 속에 나는 눈과 입에 늘 웃음이 묻어 있다. 긍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얼굴이 만들어진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 긍정이라 하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한다. 긍정이 나쁜 것도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긍정은 모든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긍정은 일단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수긍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삶이 좋은 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에너지다. 나에게도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나쁜 일이라도 최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구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습관적으로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 잠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라. 긍정적인 사람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긍정이 고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잘 견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하루를 결정할 것이다.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된다. 거절당하면 화부터 나는 당신에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를 아프게 할 때가 많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와 나의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는 데만 있다면 그 말은 폭력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상적인 대화는 명령이 아닌 부탁이다. 부탁의 대화법은 나이 들수록 특히 갖추어야 한다. 젊었을 때부터 이 대화법을 습관화해야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온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다. 내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면 화가 난다. 하지만 돌아보라.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달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지 말라. 장성한 자녀들이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그만 버려라. 명령과 지시는 거부를 부를 뿐이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노여워할 일이 아닌 것이다. 노여움이 든다면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바로 부탁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없는 아내와 나는 외출할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묻는다. 혹시 지금 외출하니? 같은 방향이면 내 차에 태워줄 수 있겠니? 요새 부쩍 우울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슬픈 일이다. 힘도 떨어지고 병도 생기고 의욕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사라진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인 불안이다. 우울감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우울감을 갖고 산다.
살다 보면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보다 슬프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마치 불안이나 우울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낙천적인 사람이 있다. 그는 원래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일까? 아니다. 그들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낙천적인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정신과 의사인 나 또한 갑자기 가슴이 횡하고 맥이 쭉 빠지거나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해 버린다. 그러고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을 보거나 공부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난다. 이처럼 우울하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슬프지 않다며 슬픔을 부정하거나 왜 슬플까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결코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는 내 몫이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해주는 일은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동기를 부여해 주면 일어나는 것은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 우울증 극복의 첫 단추는 슬프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데 있다. 은퇴 후에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당신에게 나이가 들어 경제적인 노동 능력을 상실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껏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나이 들어서는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물론 봉사는 젊었을 때부터 몸에 익지 않으면 당장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천천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경력과 연륜이 분명 필요한 곳이 있다. 70대의 류문기 씨는 양로원에서 신문 읽어주기 봉사를 해오고 있다. 눈과 귀가 어두운 노인들, 세상사에 관심을 끄는 노인들을 위해 그는 평생 목사로서 갈고 닦은 이야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버려진 현수막을 모아서 가방을 만들어 나눠주는 어느 할머니도 있다. 날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도로교통 수신호를 해주는 전직 택시기사 어르신도 있다.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노년을 꿈꾼다면 받아야 할 것들을 챙기기 전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많다. 부디 할 일 없이 시간을 버리지 마라. 아프다는 하소연, 신세한탄, 심심풀이 잡기로 낭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라며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과 달리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생활 세계가 축소되어 가며 활동력이 감소된다. 이 시기에 젊은 부부처럼 살아서는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 생각해보면 노년기에 접어든 아내나 남편만큼 내 삶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부부는 오랫동안 한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며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다.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나면 부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늙어가는 동지이자 늙음이라는 현상을 즐기는 친구다. 상대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며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옛날에 왜 그랬느냐? 당신 버릇은 평생 고치지 못한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 등 노년의 부부는 과거를 곱씹으며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서로에게 상처 주기 쉽다. 그런 원망 속에 부부의 남은 삶은 과거보다 더 불행해진다. 그때 내 마음은 이랬노라. 이렇게 해주길 바랐었다는 말로 상대의 공감을 이끌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성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젊었을 때 남편은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노년기에는 성별이 아니라 관심, 능력,
육체적인 힘 등을 따져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황혼의 남편이 외출한 아내를 기다리며 빨래를 걷고 화분에 물을 주고 쌀을 씻어 앉히면서 말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내의 노동, 아내의 수고, 아내의 시간을 이해하게 된 남편이다.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는 가족 때문에 지친 당신에게 결혼 초나 지금이나 우리 부부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다툽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성질 어디 가나요? 그래서 한평생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도대체 부모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정신과 전문의로 있으면서 가족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반복되는 갈등으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하소연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되게 비슷하다.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 말은 곧 그 자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판증이다. 왜 우리는 유행이나 기술의 변화는 쫓아가려고 애쓰면서도 가족관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꿔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걸까? 나로서는 아버지와 맞담배를 피우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소설가 박범신은 아들과 담배를 함께 피우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그들 부자에게 맞담배는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기 위한 장치일 뿐 자식의 무례함이나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부딪히며 서로가 변하기를 기대할 뿐 좀처럼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없던 것으로 하거나 참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하지 정작 문제의 핵심을 직면하면서 개선하거나 풀어가려는 모습은 부족하다. 그래서 가족 갈등은 언제나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감정 싸움이 반복된다. 게다가 나이 들면 힘이 빠지고 지치니 더욱 비켜가려 할 뿐 해결 의지는 적어진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부딪혀라. 그래야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실수를 하고 후회한 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마음이야 어떻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말을 조심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다. 평생 진료실에서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나는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말을 강조해왔다. 과장을 좀 보태자면 말만 조심히 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말 잘하는 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로 어렵지 않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면 된다.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안 해도 성공이다. 나는 과연 말을 조심히 잘 쓰고 있는 것일까? 말을 할 때는 다음의 10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말 가운데 가장 낮은 하수다. 둘째,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누구나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 말은 뇌관이다. 건드리면 폭발한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자. 3살 먹은 아이부터 80살 먹은 노인까지 남과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쁘다. 넷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두고두고 원망만 들을 뿐이다. 다섯째,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라.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마라. 여섯째, 폭탄 선언은 제발 참아라.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사표 내야지 등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 일곱째,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든 심각할 필요는 없다. 여덟째,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확실한 예스와 확실한 노는 연습해야 잘할 수 있다. 아홉째,
비비꼬는 꽈배기 말은 하지 마라. 마음이 꼬여 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 열째, 사람을 죽이는 독 있는 말도 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평소 쓰는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잘난 사람에게 우리는 사회와 과정에서 스스로를 결점투성이로 보고 자신에게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데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배려는 충분히 배우고 익히지만 자신에게만큼은 인색하다. 같은 일을 해도 남이 하면 실수지만 내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의 열등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성장하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열등감을 극복해도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한다. 이번에는 우월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획득한 우월감을 유지하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할 때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렇듯 사람은 일생 동안 열등감과 우월감의 쳇바퀴를 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 능력을 타고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우월한 것도 있고 열등한 것도 있다. 모든 것이 다 열등하고 모든 것이 다 우월한 경우는 없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발전해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부족한 것만 보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모두 과소평가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열심히 쳇바퀴를 굴러온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평가하고 늘 열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든 면에서 충분히 잘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만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훌훌 털어버려라. 모든 부분이 잘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다. 다음은 자꾸만 스스로를 못난 주게 된다고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체크리스트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 꼭 익혀야 할 삶의 자세이므로 천천히 하나씩 체크하며 그대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욕구를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좋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소중하게 대한다. 나의 건강 계획을 세운다. 가장 잘 맺고 있는 관계와 안 풀리는 관계의 원인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돈 관리를 잘하고 있다. 늘어나는 생일초가 끔찍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환갑을 치르고 난 뒤에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 자주 돌아오는 듯 느껴진다. 생일 케이크에 꽂은 초가 그득하게 빛난다. 노년에 맞이하는 생일은 아주 특별하다. 단순히 언제 태어나 얼마나 살았는지 확인하는 날이 아니다. 성년이 된 뒤 맞이하는 모든 생일이 뜻깊지만 특히 노년의 생일에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명구를 빌리자면 오늘은 나에게 남은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한다. 나이를 충분히 먹었다면 이제 내가 먹은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어떤 것은 과잉이고 또 일부는 결핍인 것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일에는 지난 삶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삶, 성공과 실패, 잘한 일과 못한 일,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부끄러운 일 등 모두 꺼내서 확인해 보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재고 방출이라고 할까. 재고는 창고에 쌓아두면 아무 쓸모도 없지만 꺼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귀중한 선물이 된다.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흠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젊은이라면 두 귀와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보배이자 자양분으로 삼을 것이다. 생일날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이처럼 지난 삶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늘어나는 생일초가 그리 끔찍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까워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내 오래된 꿈 가운데 하나는 스님들의 선방처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방을 가져보는 것이다. 선방은 스님들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명상하는 곳이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붙들고 앉아 있을 뿐이다. 간혹 스님들의 방에 초대되어 차를 마실 일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그 텅 빈 방, 그리고 그곳을 꽉 채운 고요와 정갈함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자주 방을 정리한다. 하루 종일 책상을 치우고 널브러진 책을 책장에 꽂는다. 매번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때마다 버릴 것은 미련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정기구독해온 잡지들을 끊기도 했다. 눈이 안 좋아 더 이상 마음 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나면 보리라 사둔 지가 몇 개월.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어 구독을 끊겠다고 하니 월간 미술세계는 구독한 지 무려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문득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하며 끊었다. 그렇게 한 번 정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하다. 그러나 몇 주 안 가 방은 다시 잡동사니로 가득하다. 필요한 자료를 찾다 보면 어느새 방바닥에도 책과 종이로 탑이 세워져 있다. 아, 완전하게 끝까지 깨끗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또 천천히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게 아까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한다.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유명한 재무설계사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돈에 대한 태도도 가리키지만 결국 사는 방식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돈에 비유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몫의 시간을 아낌없이 쓰고 남김없이 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시간을 아낌없이 쓴다는 것은 후회와 자책 등 부질없는 시간을 줄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해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삶의 정답은 없으며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지요. 마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이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마음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